차에 자리가 없으니까 너는 그냥 집에서 청소나 해. 시어머니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차 문은 닫혔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온 가족이 고기를 먹으러 가는 그 자리에 오세진만 혼자 남겨진 거죠.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집은 깨끗했고 며느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은 유독 맑았습니다. 서울 북쪽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설 분위기가 한창이었어요. 떡국 끓이는 냄새가 층층이 퍼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계단 사이로 흘러내렸죠. 그런데 302동 1204호 오세진이 살던 집 앞 복도만큼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마치 그 집만 다른 계절에 있는 것처럼요. 오세진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에 잡곡밥을 안쳐두었고 시어머니 임복래 여사가 좋아하는 잡채는 당면을 불려놓은 상태였어요. 오전 6시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두부전을 기름에 올리면서 한쪽 귀로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죠. 임복래 여사는 잠이 얕아서 부스럭대는 소리만 들려도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라며 나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세진은 국자 소리도 그릇 내려놓는 소리도 전부 최대한 작게 줄이면서 움직였습니다. 숨죽인 주방, 고요한 새벽. 그게 며느리 오세진의 명절 아침 풍경이었어요. 임복래 여사가 일어난 건 8시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주방을 한번 훑어보고는 말했죠. 전이 왜 이렇게 얇아? 두께가 제각각이잖아.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다시 붙여드릴게요라고만 했어요. 임복래 여사는 코웃음을 한번 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말없이 앉아있는 것이 더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날 아침이 딱 그랬습니다. 남편 박광수는 10시가 다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냉장고를 열더니 물 없어? 라고 했죠. 세진이 생수 한 병을 꺼내 건네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같이 TV를 보더군요. 명절 특집 예능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웃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오세진 혼자 전을 굽고 있었어요. 시누이 박선미가 도착한 건 11시쯤이었습니다. 강남에 산다는 걸 늘 티내는 사람이었어요. 현관에서부터 향수 냄새가 확 풍겼고 웨이브가 들어간 갈색 단발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코트를 걸쳐 입고 있었죠. 들어오자마자 어머니한테 달려가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며칠 쉬셨어요? 하며 팔짱을 꼈어요. 세진한테는 고개를 한번 까딱한 게 전부였습니다. 언제 왔어요, 형수님? 아직도 요리 중이세요? 선미의 말투엔 항상 뭔가 묘한 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냥 듣기엔 평범한 안부 같은데 들을수록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혀있는 느낌이랄까요. 세진은 그냥 웃으며 거의 다 됐어요 라고만 했어요. 점심상이 차려진 건 정오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잡채, 갈비찜, 나물 3가지, 전 2종류, 떡국. 세진이 혼자 만든 12가지 음식이 상 위에 늘어섰죠. 임복래 여사는 앉자마자 갈비 한 조각을 집더니 씹으면서 말했습니다. 간이 좀 밍밍한 것 같은데. 그게 식사 시간 내내 나온 유일한 음식 관련 언급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잠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아직 약속 없죠, 어머니. 해물 먹으러 가요. 우리라고 꺼낸 거예요. 임복래 여사의 눈이 금세 반짝였습니다. 어디? 라고 묻더니 광수도 좋지. 나도 오랜만에 먹고 싶었는데 라며
슬슬 자리에서 일어났죠. 세진도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임복래 여사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너는 안 가도 돼. 세진이 멈췄습니다. 차에 자리가 없잖아. 선미 남편도 같이 간다고 했거든. 너는 여기서 설거지하고 청소나 해. 우리 다녀올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광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선을 살짝 다른 곳으로 돌렸을 뿐이었죠. 선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세진의 손이 코트 단추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차는 10분 후에 출발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파트는 조용해졌어요. 세진은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코트는 그대로 입은 채로요.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선가 웃음소리도요. 그녀는 천천히 코트를 벗어 소파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세진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닦고 도마를 닦고 하나씩 하나씩 명절 음식 12가지가 만들어낸 설거지거리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세진은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했어요. 소파 밑, 텔레비전 뒤, 창틀 가장자리.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구석구석을 그날은 다 닦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녀 자신도 몰랐어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던 거겠죠. 멈추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해졌어요. 세진은 화장실 청소까지 마치고 나서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타일이 차가웠어요.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화면엔 메시지가 없었어요. 광수에게서도 시어머니에게서도. 당연한 거였지만 당연하다는 게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세진의 눈이 화장실 천장 한 점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폭죽 터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 서울 어딘가의 아파트에서 한 여자가 혼자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 올려졌습니다. 손마디가 빨갛게 불어 있었죠. 뜨거운 물에 1시간 넘게 담가두었던 손이었습니다. 세진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간 순간 세진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직은 아니었죠. 그건 뭔가 단단한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 무언가의 시작이요. 그들이 돌아온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임복래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에서부터 울렸습니다. 아, 배불러. 그 집 해물탕이 진짜 최고야. 선미도 뭐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 박광수는 들어오면서 넥타이를 풀고 있었어요. 세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안 보고 TV도 안 켜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다들 들어오면서 세진을 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임복래 여사가 신발을 벗으면서 힐끗 집안을 훑어봤어요. 거실, 주방, 현관 앞.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감사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나쳐버린 거죠.
선미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과일 좀 깎아줘요. 배 먹고 싶다. 말투에 거슬리는 게 있었지만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냉장고에서 배를 꺼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과일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만 주방에 울렸어요. 광수는 안방에서 어머니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죠. 세진은 배를 깎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들린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세진이 라고 임복래 여사가 말하는 소리.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뒤이어 광수가 낮게 내 어머니라고 답하는 목소리는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세진은 칼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선미가 소파에서 뻗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오늘 집 잘 해놨네요. 어머니도 좋아하시겠다.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문제였어요. 원래 이렇게 해야죠. 우리 어머니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세진은 접시에 배를 담아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세진은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할 것도 없는 주방에 서서 물컵을 씻고 닦고 또 씻었습니다. 밤 9시 선미가 돌아갔습니다. 임복래 여사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진이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데 광수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그게 그날 광수가 처음으로 세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그는 어쩐지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눈이 잠깐 맞았다가 금방 다른 곳으로 흘렀어요. 어머니가 내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 저녁 먹고 나서 다 같이 이야기하자고. 세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라고 물었지만 광수는 그건 내일 들어보자라는 말만 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세진은 불 꺼진 주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연휴가 끝나가고 있었고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진에게 돌아올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그날 밤 세진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12가지 음식을 만든 것. 차에 자리가 없다며 혼자 남겨진 것. 2시간 동안 집 안 구석구석을 닦은 것. 그리고 돌아온 가족 중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그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세진은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손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낮에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갔던 탓이었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딘가 가슴 아래쪽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뭉쳐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것. 지금껏 세진 안에 없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광수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시선을 피하던 그 눈빛. 세진은 그 눈빛에서 이미 뭔가 알고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았지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진의 눈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시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이번만큼은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아직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직 방법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결심 하나만큼은 그날 밤 아주 조용히 세진의 가슴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연휴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임복래 여사는 약속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아무도 그릇을 치우지 않았어요. 임복래 여사가 그냥 둬 나중에 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진은 그게 이미 신호 같다는 걸 느꼈어요. 치우지 않겠다는 건 자리가 오래 이어질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광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고 선미도 와 있었습니다. 어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오전부터 다시 들어와 있었어요. 세진은 선미가 오늘을 위해 온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자리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요. 임복래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진아, 나 할 말이 있어서.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평소에 날카롭게 말하는 분이 부드럽게 시작할 때는 되게 더 깊이 찌르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도 알다시피 광수 회사 일이 요즘 좀 어렵잖아. 그리고 이 집 전세 계약이 6개월 후에 끝나는데 사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어. 값도 많이 올랐고. 세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 친정 쪽에 여유가 있잖아.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도 있고 이 기회에 집 문제 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세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요? 응,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 가족끼리 돕는 거지. 광수도 나중에 다 갚을 거고. 광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진과 눈은 여전히 맞추지 않은 채로요. 선미는 손톱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한테는 제가 함부로 부탁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 문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광수 씨랑 먼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임복래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럽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렸어요. 뭘 상의해? 내가 지금 상의하는 거잖아. 부부 사이의 문제는요. 세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임복래 여사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복래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선미가 손톱에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광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임복래 여사가 의자를 당기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오세진, 너 몇 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 내가 밥도 못 얻어먹었어? 명절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근데 이 정도 부탁 하나를 이렇게 어렵게 구는 거야? 세진은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식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거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임복래 여사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흔들렸어요. 거래? 내가 거래 얘기를 했어? 야, 이 집 사람들이 하는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광수야, 너 듣고 있어? 광수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세진 편이 아니었어요. 세진아, 어머니 말씀 잘 들어봐. 어머니도 집안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세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피했어요. 세진의 시선이 천천히 테이블로 내려왔습니다. 손이 다시 무릎 위에 얹혔어요. 이번엔 아까보다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난 건 2시간 후였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세진은 친정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임복래 여사는 세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적당한 순간마다 어머니 쪽 의견에 기름을 부었어요. 광수는 그 사이에서 아무 편도 들지 않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아파트 안의 공기가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임복래 여사가 세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일이 줄었어요. 대신 광수를 통해 이야기를 전했죠. 어머니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던데 어머니가 세진이 태도가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 광수는 매개체가 되었고 그것은 더 교묘한 형태의 압박이었습니다. 세진은 며칠을 버텼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척하지 않으면서 아침밥을 차리고 집을 치우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조금씩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분노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갑고 조용했어요. 그건 인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세진 안에서 아주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세진은 오후에 혼자 아파트를 나섰어요. 딱히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밖에 있고 싶었어요. 집 안에 있으면 임복래 여사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게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거든요. 거리에 나오니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세진은 무작정 걸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특별히 볼 것도 없었는데 그냥 손에 뭔가를 쥐고 있고 싶었던 거였죠. 그때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카카오톡이었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세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아버지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어요. 세진아, 잠깐 통화 가능하냐? 세진은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안부 이야기를 잠깐 하더니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전에 광수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집 전세 문제 때문에 도움을 달라고. 세진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거야? 거기다 너한테 먼저 이야기도 안 하고 나한테 직접 연락한 거야? 그랬던 거였습니다. 임복래 여사는 세진이 거부하자 세진을 건너뛰고 친정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한 거예요. 세진이 모르는 사이에 세진을 통하지 않고 세진을 우회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세진은 한동안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세진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있었던 일, 식탁에서 있었던 일, 오늘 아버지에게 걸려온 연락, 날짜와 상황, 그리고 오갔던 말들. 세진은 메모를 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그림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임복래 여사는 처음부터 세진을 이 가정 안에서 도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땐 쓰고 쓸모가 없거나 거슬리면 배제하는. 광수는 그걸 알면서도 보고 있었고 선미는 그 구조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어요. 카페 창 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빌딩 사이로 길게 뻗었습니다. 세진은 그 빛을 바라보며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메모가 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섰어요. 이번엔 집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달랐어요. 달라진 발걸음이 세진 자신도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는데 광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세진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잠깐 밖에요. 어머니가 찾던데. 세진은 신발을 벗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광수 씨,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광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연락한 거 알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긴 침묵이었어요. 그게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세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바들바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쿵 내려앉거나 무너지는 느낌이 왔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무너지는 게 없었어요. 이미 무너졌거나 아니면 더 이상 무너질 게 없어진 거겠죠. 세진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저장해둔 메모를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목록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광수도 알고 있었다. 세진이 병원에 간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몇 달 전부터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가끔 어지럽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겠거니 했었어요. 명절 전에 특히 심해졌지만 그 시기엔 다른 것들에 신경이 가 있어서 몸 쪽은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주방에서 그릇을 옮기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싱크대 앞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대로 몇 초간 버티다가 일어났는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세진은 그때서야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내과에 갔다가 의사가 이쪽이 전문이 아니라며 종합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세진은 혼자 종합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말한다고 해서 누가 같이 가줄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괜한 소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간 날 세진은 혼자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멈추더니 세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표정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명을 다 들었고 다음 검사 일정을 잡았고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잠깐 멈췄어요. 복도는 밝았고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오갔습니다. 세진은 그 한복판에서 잠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광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지금 당장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보고가 될 거고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세진은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병원 로비를 걸어나가면서 세진은 정면을 봤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3월 초의 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어요. 차갑고 거세지만 어딘가 얇아지기 시작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잠깐 눈을 감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임복래 여사가 주방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끓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진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더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뭔 볼일? 그냥 좀. 임복래 여사가 입을 삐죽였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밖을 나가다녀? 집에 할 일이 없어? 세진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오늘 받은 검사 결과지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걸 꺼내 천천히 펼쳐봤어요. 수치들이 적혀 있었지만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의사의 표정이 세진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가볍지 않았던 그 표정이요. 세진은 결과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지금 당장 아무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니,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세진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 물음에 세진은 대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세진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 이후로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세진은 새 페이지를 펼치고 볼펜을 들었어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을 썼어요. 이제 나를 챙겨야겠다. 세진이 그것을 목격한 건 3월 중순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임복래 여사와 선미가 베란다 쪽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세진은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어요. 모녀끼리 이야기하는 건 세진이 낄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세진은 청소기를 끄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단편적이었지만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광수 회사 쪽 대표분이랑 이야기됐대. 거기 여직원이. 어머니, 그 사람이 광수 오빠한테 관심 있다는 건 알겠는데 형수님이 눈치채면 어떡해요. 세진이가 뭐. 어차피 애도 없고 집에 보탬도 안 되잖아. 세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광수 쪽에선 이미 알고 있어. 나쁘게 생각 안 하더라고. 대화는 거기서 잠시 끊겼어요. 세진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가 울릴 것 같았어요. 주방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청소기 줄을 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청소기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나와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세진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애도 없고 광수 쪽에선 이미 알고 있어. 그 말이 반복됐어요. 광수가 알고 있다는 건 동의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세진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웠지만 일어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랬어요. 3월의 하늘이 잔인하게 맑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차윤경.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 로스쿨을 간 친구였어요. 지금은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결혼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었어요. 세진 쪽에서 먼저 멀어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진의 외부 연락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입방 하나 찢는 거 좋아한다는 말을 몇 번 들으면서
세진은 자연스럽게 관계들을 놓아버렸어요. 세진은 오래 그 이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갔을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차윤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외라는 듯 잠깐 놀라는 기색이 있었지만 금세 편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진아, 오랜만이다. 어디야?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세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물어볼 게 생겼어. 법적으로. 전화 너머에서 차윤경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비어. 사무실로 와. 세진의 손이 핸드폰을 쥐었어요. 눈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높고 파랬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아까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세진은 오후 내내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아무 목적지 없이 걸으면서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하던 날,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던 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세진에게 차갑게 대했던 날, 그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선명하게 하나씩 지나갔어요. 세진은 이 구조 안에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그 구조를 바꿔보려 했고, 버텨보려 했고, 적응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진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세진은 멈춰서서 하늘을 봤어요.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목요일 오후 차윤경의 사무실은 마포구 공덕역 근처 오피스 빌딩 7층에 있었습니다. 세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어요. 긴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무언가 오래된 결심이 이제 발을 디딜 장소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차윤경은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대학 때부터 차분하고 날카로웠는데 변호사 생활을 거치면서 그날이 더 정제된 것 같았습니다. 세진을 보고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이내 앉아라고 했어요. 반가운 인사보다 일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세진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절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차에 자리가 없다고 혼자 남겨진 것, 식탁에서 있었던 일, 임복래 여사가 세진 모르게 친정아버지한테 직접 연락한 것, 그리고 베란다 방에서 들은 대화. 차윤경은 메모를 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어요. 세진이 다 이야기하고 나자 잠깐 정리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기록 있어? 날짜, 상황, 오간 말들. 메모해놨어. 차윤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진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도권을 쥐는 거야. 상대방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 세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 한복판에 못이 박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먼저라는 게 무슨 의미야? 내 남편이 그 상황에서 뭘 하려는지 생각해봐. 어머니 주도 하에 이미 어느 정도 판이 짜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법적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판에 흔들리지 않아. 세진은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 말이 목 안에 이렇게 오래 들어 있었는지 몰랐어요. 차윤경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날 사무실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법적 언어로 정리해봤어요. 차윤경은 혼인 기간 동안 세진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재산 분할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세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였지만 다르게 보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임복래 여사가 있을 거고 광수는 어머니 눈치를 볼 거예요. 차윤경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용기가 되기까지는 아직 그 사이에 긴 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세진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일이 터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진의 물건이었어요. 옷가지들, 화장품들, 책들. 세진이 결혼 전부터 쓰던 것들이 그대로 박스에 담겨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짐 정리가 된 것처럼. 거실에는 임복래 여사와 선미가 있었어요. 광수도 있었습니다. 세진이 들어서자 임복래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전과 달리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세진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세진은 현관에 서서 그 짐들을 바라봤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랑 광수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것 같아. 광수도 힘들다고 하고 좋게 끝내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세진은 시선을 광수에게 옮겼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면 돼. 재산은 따로 분할 같은 거 없이 각자 나온 거 가지고 나가는 걸로. 집은 어차피 전세라 정리할 게 없고. 선미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무언가 만족스러운 빛이 있었습니다. 세진이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세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자신의 물건들이 담긴 그 짐들을 바라봤어요. 이미 짐을 싸놓았다는 건 세진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진이 그냥 들고 나가주길 바라는 거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광수 씨. 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말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진아, 내 이름 부르지 말아요. 당신이 직접 말해줘요. 이혼하고 싶다고. 당신 입으로. 광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임복래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는 거야? 이미 결정된 거야. 세진은 임복래 여사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와 광수 씨 사이의 일이에요. 임복래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진은 쌓인 짐들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세진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박스는 그냥 두었어요. 뒤에서 임복래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세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세진은 숨을 고르며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차윤경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상대방이 판을 짜기 전에. 그들은 이미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진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세진은 걸어 나갔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죠? 명절에 혼자 남겨지고 몰래 짐까지 싸놓은 시어머니와 남편. 세진 씨가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진 씨는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진은 그날 밤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 오병철 회장은 세진이 혼자 나타나자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마치 이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아버지와 세진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세진은 그날 처음으로 모든 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명절에 있었던 일부터 오늘 집에서 박스를 발견한 것까지. 아버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세진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왜 이제야 말했어? 세진은 눈을 내렸어요. 아버지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눈빛이 세진이 기억하는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세진이 어릴 때 울다가 고개를 들면 항상 그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세진아. 네. 내가 걱정이지 돈이 걱정이냐. 세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한 방울이었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임복래 여사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 그 연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진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아버지는 사업을 수십 년 해온 사람이었어요. 판을 읽는 눈이 달랐습니다. 광수 그 사람, 재산 정리 어떻게 되어 있어? 세진은 기억나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광수 명의의 예금 계좌가 몇 개 있었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일부가 어딘가에 예치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광수 명의였고 보험도 여러 개 가입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먼저 해야 할 건 변호사 선임이야. 내 쪽 변호사가 있어야 상대방이 함부로 못해. 친구가 변호사야. 가사 전문. 아버지의 눈이 잠깐 밝아졌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바로 연락해. 내일 아침에. 그날 밤 세진은 친정방에서 잤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방이었어요. 침구가 바뀌었지만 창문 위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창으로 예전에 별을 보곤 했었어요. 세진은 누워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라 별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도시의 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아팠던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픔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는 것을. 차윤경의 사무실에서 두 번째 만남은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세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오병철 회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차윤경은 오 회장을 처음 보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사를 나누고 바로 자료를 폈습니다. 혼인 기간은 5년 4개월이고 세진 씨가 전업주부로 가정을 담당해왔죠. 재산 형성 기여도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협의 이혼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쪽에서 조건을 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쥐어야 할 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그 다음이 재산 목록 파악이에요. 세진은 그 자리에서 차윤경에게 메모 파일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적어온 것들이었어요. 날짜, 장소, 발하자 내용. 차윤경이 읽어내려가더니 눈을 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특히 친정 아버지한테 무단 연락한 것, 세진 씨 동의 없이 이혼을 기정사실화한 것, 이게 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차윤경은 세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광수명의 재산에 대한 조회, 혼인 기간 중 세진이 친정에서 가져온 자금 내역, 가사 기여에 관한 진술서 작성.
하나씩 하나씩이었어요. 세진은 받아 적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오 회장이 세진의 어깨를 한 번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무게가 있었어요. 세진은 그 무게가 버팀목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세진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윤경이 알려준 방법대로 광수의 금융기록 조회 신청을 접수했고 결혼 당시 세진이 가져온 혼수 자감과 친정에서 보내준 생활비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세진이 집에서 해온 모든 역할을 날짜 단위로 기록한 진술서도 작성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어 내려가다 보니 그 양이 상당했어요. 5년 4개월의 시간이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세진은 임복래 여사와 광수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면 받았지만 내용 없이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은 세진이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직 이 일이 조용히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진이 저항 없이 나갈 거라고요. 그 착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세진은 알았어요. 4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짧게 피었다가 바람에 지는 계절이었어요. 세진은 차윤경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이혼 소송 개시 통지였어요. 합의 이혼이 아닌 정식 소송이었습니다. 세진 쪽에서 먼저 제기한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광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세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물었어요. 지금 소송 건 거야?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합의로 안 하고? 합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잖아요. 박스만 내놓으셨지. 광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진은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임복래 여사가 친정으로 직접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 회장이 전화를 받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소통해 주십시오. 임복래 여사가 격분했다는 이야기를 오 회장에게 들었지만 세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윤경이 제출한 서류에는 세진의 재산 분할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5년 4개월간의 혼인 기간과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기여도, 친정에서 들어간 자금 내역, 그리고 합의 이혼을 강요하려 한 정황 증거까지 한 줄 한 줄이 세진이 메모앱에 쌓아두었던 기록들이었어요. 세진은 그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날 차윤경과 나란히 건물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걸 내려놓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내 것이 아니었던 무게를 내 어깨에서 떼어낸 느낌이었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세진의 코트 어깨 위로 내려왔다가 날아갔어요. 법원 조정 기일이 처음 잡힌 건 5월 초였습니다. 세진은 차윤경과 함께 법원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광수 측 변호사와 광수 그리고 임복래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임복래 여사는 세진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차윤경이 자연스럽게 세진과 임복래 여사 사이에 서서 차단했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2시간이 걸렸어요. 세진 측이 요구한 재산 분할 규모가 예상보다 컸던 것 같았습니다. 광수 측 변호사가 여러 번 조정을 시도했어요. 세진은 차윤경 옆에 앉아 모든 제안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윤경이 세진 씨가 수락할 조건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은 그날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일이 잡혔어요. 세진과 차윤경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광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아.
세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차윤경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계속 가요. 그 말이 세진에게는 고마웠습니다. 복도를 다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세진은 조용히 차윤경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차윤경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세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5월의 서울은 초록이었어요. 나무들이 짙고 선명하게 잎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색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조정 기일을 앞두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윤경이 세진에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광수의 금융 기록 조회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고. 혼인 기간 중 광수의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 2건이 2년 전 갑자기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수익자가 임복래 여사였어요. 세진은 전화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법률적으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해. 하지만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동의 없이 수익자를 바꾼 건 재산 은닉 시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2년 전이라면 세진이 처음으로 임복래 여사와 크게 부딪혔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잠깐 분위기가 나빠졌다가 세진이 사과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었어요. 그 직후에 보험 수익자가 바뀐 거였습니다. 세진의 손이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구나. 이 이혼이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2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거였습니다. 임복래 여사와 광수가 세진이 모르는 사이에 세진과 같은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명절을 보내면서 조용히 다음을 준비해왔던 거예요. 세진은 그날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분노가 눈물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훨씬 더 차가워졌어요. 더 선명해졌습니다. 차윤경이 이 내용을 서류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 광수 측 변호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임복래 여사는 그 서류를 보더니 잠깐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완전히 숙여버렸어요. 조정은 그날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진은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 전의 그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몰랐는지를요. 그러나 그 무지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견뎌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준 거였으니까요. 세 번째 기일, 법원이었습니다. 세진은 차윤경이 준비한 최종 서류를 들고 들어갔어요. 이번엔 임복래 여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수만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지난번보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광수 회사에서도 이 일이 일정 부분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차윤경에게서 들었어요. 재산 은닉 시도 정황이 알려지면서 광수의 업무 환경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차윤경이 준비한 내용은 명확했어요. 재산 분할 요구 금액, 근거 자료, 혼인 기간 중 세진의 가사 기여도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광수 측 변호사가 여러 번 반박을 시도했지만 차윤경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2시간이 흘렀어요. 마지막에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자체는 양측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산 분할 문제가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수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원고 측의 요구 금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세진의 눈이 잠깐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차윤경이 세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실을 나오면서 세진은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긴 복도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빛 위를 걸었어요. 뒤에서 광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발소리는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건 6월이었습니다. 세진은 차윤경의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차윤경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다 됐어.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2글자가 5년 4개월을 닫았습니다. 세진은 그날 오후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세진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울음이었습니다. 오래, 실컷. 5년 4개월치를 한꺼번에 흘려보내듯이요. 한편 임복래 여사는 보험 수익자 무단 변경건과 관련해 법적 고지를 받게 됐습니다. 재산 은닉 정황이 서류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 내용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임복래 여사가 가장 신경 쓰던 사회적 체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미가 오 회장 측에 연락을 해왔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무마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광수는 회사에서 강등됐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신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세진은 그 소식들을 차윤경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통쾌하다거나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담담했어요. 이미 그 사람들과 같은 땅에 서 있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것보다 자신이 일어서고 있다는 게 더 크게 느껴졌어요. 세진은 그달 말 새 집을 구했습니다. 마포구가 아니었어요. 용산구 쪽의 조용한 빌라였습니다. 작지만 볕이 잘 들고 창이 넓었어요. 이삿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셋이서 짐을 옮기고 간단하게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그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걸 그날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오세진은 이제 오전 8시에 일어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에요. 혼자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 커피를 마십니다.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아침이에요. 처음엔 그 고요함이 어색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고요함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좋아요. 세진은 이혼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다가 멈췄던 일이었어요. 인테리어 관련 소규모 컨설팅이었습니다. 5년 사이 업계가 많이 달라졌지만 세진이 가진 감각과 지식은 살아있었어요. 차윤경이 인맥을 통해 첫 의뢰처를 연결해줬고 세진은 그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해냈습니다. 결과가 좋았어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진의 사무실 개업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세진은 한동안 혼자 해보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 말에 잠깐씩 웃더니 그래라고 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세진은 용산 쪽 카페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선미였어요. 선미도 세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선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은 교활한 빛이 없었어요. 그냥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세진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처럼요.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선미가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세진은 그냥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세진은 자신이 아무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놀랍지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자유라는 거구나. 세진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름 세진은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혼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9월에 세진은 사무실 계약을 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이 넓었고 볕이 잘 들었습니다. 이름도 달았어요. 간판을 달던 날 아버지가 왔습니다. 어머니도 왔어요. 차윤경도 왔습니다. 다들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같이 서서 간판을 봤습니다. 세진은 그 간판을 올려다보면서 오래 서 있었어요. 설 연휴 마지막 날 혼자 욕실 바닥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설 연휴에 혼자 남겨진 며느리 세진 씨의 이야기, 처음엔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다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박스에 담긴 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진 씨가 마지막에 사무실 간판 앞에 서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누가 대신 일어서 준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일어선 거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그런 날들이에요. 그 날들이 끝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도 하더라고요. 세진 씨가 욕실 바닥에 앉아서 처음 스쳤던 생각,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 한 줄이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으니까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아직 이야기가 다 쓰인 게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혼둥지였습니다.